살면서 곁에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 모임에 나가면 반가운 얼굴이 넘쳤고 경조사에 이름을 올리는 일도 찾았다. 명함을 주고받고 술자리를 함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수백 개인데 정작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회갑을 넘기고 나면 더 선명해진다. 잔치에 얼굴을 비추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문병을 오는 사람은 늘 같은 얼굴이다. 승진했을 때 축하한다며 몰려들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니 연락 한 통 없다. 화려했던 인맥이란 것이 결국 비가 오면 녹아내리는 소금 기둥 같았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다. 가슴 한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진짜 귀한 사람을 흘려보낸 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천 명과 인연을 맺었지만 정작 내 삶을 지탱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선물을 건네지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무언가를 대가로 요구한 적도 없다.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 침묵의 무게를 몰라봤다. 그 사람이 얼마나 드문 존재였는지 떠나고 나서야 빈자리의 크기로 알게 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말없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만 못하다고 했다. 200여 년 전의 이 한 줄이 지금 우리 곁의 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이 결국 끝까지 남는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의 본질을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인생 후반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인연의 6가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 곁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심은 입이 아니라 발에서 나온다. 말로는 누구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날 현관벨을 누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한 63살 여자가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던 3일 동안 수백 통의 조문 문자가 날아왔다. 힘내세요. 곁에 있을게요. 언제든 불러요. 따뜻한 말들이었다. 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빈집에 돌아온 날 그 수백 명 중 누구도 없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국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갑자기 집 전체를 삼킬 것처럼 커졌다. 불을 켜도 어두웠다. 거실 시계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서 있었다. 손에는 된장찌개 냄비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밥 먹자. 딱 2글자였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밥을 차렸다. 국자로 찌개를 퍼담는 친구의 등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친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위로도 조언도 없었다. 그저 같이 숟가락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가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도 올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놓였다. 그제야 알았다. 수백 통의 문자보다 이 사람의 된장찌개 냄비 하나가 더 무겁다는 것을. 그 밤 오랜만에 잠이 왔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체온으로 알려준 사람이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거창한 약속 대신 조용히 나타나서 옆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떠오른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자책할 일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면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따뜻함이 있다.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따뜻함이고 다른 하나는 몸에서 나오는 따뜻함이다. 말로 건네는 위로는 잠깐이면 식어버린다. 찬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처럼 금세 흩어진다. 하지만 직접 찾아와서 밥을 차려주고 묵묵히 옆에 앉아주는 사람의 온기는 뼛속까지 스민다. 오래된 온돌방 아랫목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데워준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진심은 언제나 수고로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발품을 팔고 시간을 쪼개고 자기 몸을 움직여야 비로소 전해지는 것이 진짜 마음이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전화를 걸어라. 통화가 어색하면 짧은 문자라도 괜찮다. 요즘 잘 지내지? 라는 5글자면 충분하다. 그 사람의 생일을 달력에 적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상대가 아플 때는 말 대신 직접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 반찬 하나 싸들고 찾아가는 그 수고로움이 어떤 말보다 크다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손때 묻은 오래된 그릇과 같아서 갈수록 금이 간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발로 뛰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행동으로 곁을 지키는 것만이 귀인의 전부는 아니다. 내 부족한 모습까지 알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한창 때는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애썼다. 능력 있고 여유롭고 성공한 모습만 골라서 내밀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곁에 머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버지, 왜 맨날 같은 얘기만 하세요? 명절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놓았다. 한 67살 남자의 이야기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회의 때마다 핵심을 짚었고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줄을 섰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할 말은 많은데 들을 사람이 없으니 가족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됐다. 본인도 알고 있었다.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한마디에 밥맛이 사라졌다. 며느리도 손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다.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 이야기 나는 안 지겨워.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내는 그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말이 반복되는 것도 성격이 점점 까칠해지는 것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옆에 있었다. 모른 척해서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보통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도 분명 참고 삼키는 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볼 때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 앞에서 약해진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고집은 세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모습을 가까운 사람에게 들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 벽을 세운다. 하지만 진짜 귀한 인연은 그 벽 너머를 이미 보고 있다. 부족한 모습을 본 뒤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선택한 것이다. 수십 년 비바람을 맞고도 제자리를 지킨 느티나무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 먼저다. 같은 이야기를 또 했다면 웃으며 인정하면 된다. 또 그 얘기했지? 한마디면 충분하다. 상대의 지적에 화부터 내기보다 그 지적 안에 담긴 애정을 읽어보는 것이 낫다.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입 밖으로 꺼내기 어색하면 짧은 편지 한 장이라도 괜찮다. 내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 한 줄이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삼킨 말들이 비로소 보상받는다. 그런데 곁에 남아주는 것 못지않게 귀한 능력이 하나 더 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넬 줄 아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해보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한 적이 있는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돌아오는 것이 해결책이면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된다. 주변을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채 듣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내놓는 사람. 한 58살 여자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 남편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꺼내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검진 결과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친구의 첫 마디가 이랬다. 야, 그거 식단 관리하면 돼. 내가 좋은 병원 알려줄까? 운동은 하고 있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다. 왜 이렇게 허전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답을 찾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병원 정보가 아니었다. 무섭겠다. 많이 놀랐지. 이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이다. 며칠 뒤 동네 약국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친구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겠네. 그 순간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렸다. 약국 앞에서 58살 여자 둘이 손을 잡고 울었다.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 살면서 그렇게 속이 시원했던 적이 없었다. 누구나 그렇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환갑을 넘기면 마음을 꺼내놓을 곳이 줄어든다. 체면이 두꺼워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겁난다. 그래서 속으로만 사귀다가 결국 혼자 무너진다. 사람이 힘들 때 진짜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당연한 거야라는 한마디가 100가지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하다. 조언은 그 다음이다. 공감이라는 그릇이 먼저 놓여야 그 안에 조언이라는 물이 담긴다. 그릇 없이 물을 부으면 전부 바닥으로 흘러내릴 뿐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그릇을 놓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연습부터 해보면 어떨까? 아플 때, 힘들 때,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먼저 꺼내보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삼키면 결국 혼자 곪는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나도 해결책부터 내놓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이 좋다. 그랬구나 라고 먼저 말하고 3초를 기다려보라. 그 3초 동안 상대는 자기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낀다. 조언은 상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을 때 건네도 늦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감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귀인도 있다. 듣기 싫은 말을 기꺼이 해주는 사람.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보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라. 대부분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귀한 사람은 당신이 듣기 싫은 말을 꺼내는 사람이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했다. 한 61살 남자의 이야기다. 3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나온 뒤 집에서 석 달을 보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목을 졸랐다. 그때 지인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소개했다. 초기 비용 8천만 원. 퇴직금을 넣으면 딱 맞는 금액이었다. 가족에게 말하니 반응은 한결같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라고 했고 동생은 형이 알아서 해라고 했다. 아내도 당신 뜻대로 하라고 했다. 모두 좋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대학 동기 하나가 달랐다. 소식을 듣자마자 만나자고 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야, 솔직히 말할게. 하지마. 퇴직금은 한 번 날리면 다시 모을 수 없다고 했다. 외식업 폐업률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3년 안에 열에 7은 문을 닫는다고 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아느냐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간신히 삼켰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불 속에 누우니 그 친구의 말이 벽지처럼 머릿속에 도배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일주일을 더 고민했다. 결국 치킨집을 접었다. 2년 뒤 같은 자리에 들어선 치킨집이 8개월 만에 폐업하는 것을 봤다. 그제야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퇴직금 전부를 날릴 뻔했다.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쓴소리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입을 여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달콤한 말은 아무나 한다. 하지만 관계가 불편해질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책하지 마라. 그때 기분이 나빴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쓴소리는 오래 다려낸 한약과 같다. 입에 넣는 순간은 쓰지만 몸속에서는 독을 잡아낸다. 반대로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설탕물과 같다. 넘길 때는 달지만 몸에 남는 것이 없다. 머리가 희끗해질 무렵이면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진짜 귀인은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이 불편하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불편함의 출처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쓴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는 편이 낫다. 화가 올라와도 하루만 묵혀두는 것이다. 하루가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실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쓴소리를 해준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라. 그때 내가 말려줘서 다행이었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쓴소리를 한 보람이 된다. 그래야 다음에도 진심을 꺼낼 수 있다. 쓴소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침묵이나 화뿐이라면 그 사람도 결국 입을 닫게 된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쓴소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다. 관계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전 그 시절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 한창 치열하게 일하던 때 점심마다 함께 밥을 먹던 동료가 있었다. 한 59살 여자의 이야기다. 당시 같은 부서에 나이도 비슷하고 직급도 같은 동료가 있었다.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동료에게는 묘한 점이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돌아오면 오후 업무가 유독 잘 됐다. 이유를 몰랐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 동료는 점심시간마다 불평 대신 새로 읽은 책 이야기를 했다. 요즘 이런 책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이 참 좋더라. 회사 뒷담화 대신 주말에 다녀온 산책길 이야기를 꺼냈다. 남의 승진을 시기하는 대신 자기가 새로 배우기 시작한 것을 신나게 말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거창한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삶을 성실하게 가꾸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 동료와 밥을 먹고 나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다. 저녁에 퇴근하고 서점에 들르게 됐다. 주말 아침에는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둔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내 삶을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다. 퇴직 후에도 그 동료와는 연락이 이어졌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는 하나둘 끊어졌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은 계속됐다.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났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오래된 시계에 태엽을 감아 넣은 것처럼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나기 전에는 귀찮다가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그동안 그런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귀한 신호다.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면 사람은 관성에 갇히기 쉽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당에 가고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다.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것이 피곤하다. 그래서 삶이 천천히 굳어간다. 오래 쓰지 않은 경첩이 녹쓰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뻣뻣하게 굳어버린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삶을 묵묵히 가꾸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그 모습이 오래된 아궁이에 불씨를 다시 넣어주는 것과 같다. 꺼져가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존재 자체가 자극이 되는 사람. 그런 인연은 평생 몇 명 만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만남을 지키는 것이 좋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이 방법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되 불평보다는 새로 시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나 요즘 이런 거 해보고 있어라는 한마디가 상대에게도 자극이 된다. 좋은 관계는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먼저 좋은 기운을 건네면 그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온다. 그 순환이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앞으로 밀어준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도 달라져야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작은 약속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자. 느린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일 때가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첫인상보다 작은 약속 하나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남는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듯 지켜낸 약속의 횟수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형, 토요일에 등산 가기로 했잖아. 비 와도 나는 나갈 거야. 한 65살 남자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다. 퇴직 후 둘 다 할 일이 줄어들면서 매주 토요일 뒷산에 오르기로 약속했다. 처음 몇 주는 서로 잘 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빠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다음 주에 가자고 했고 몸이 찌뿌둥하면 오늘은 좀 쉬자고 했다. 손주가 놀러 오는 날이면 이번 주는 어렵겠다며 연락을 미뤘다. 핑계는 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토요일 아침 7시에 등산로 입구에 서 있었다. 혼자라도 올라갔다. 문자 한 통이 왔다. 오늘도 다녀왔다.
정상에서 커피 한잔 했다. 다음 주엔 같이 가자. 그 문자를 읽는데 얼굴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웠다. 나는 매번 핑계를 대면서 그 친구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그 친구에게 약속은 말이 아니라 발자국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 뒤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비가 와도 나갔고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 올랐다. 그렇게 2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놀라운 것은 건강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었다. 매주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일주일을 버티게 해줬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란히 걷다 보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살면서 이런 안도감은 처음이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 친구가 등산로 입구에 서 있는 한 자기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소한 약속도 어기지 않는 사람.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드문 것인지 이제는 알아볼 때가 됐다. 그동안 그런 사람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해도 괜찮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일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말로는 100번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약속을 어기면 그 말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다를 바 없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매번 약속된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은 몸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것이다. 고개를 넘고 나면 이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입이 아니라 발을 보는 것이다. 화려한 말 뒤에 빈 의자가 있는지, 조용한 사람 뒤에 꾸준한 발자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나부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전화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전화하는 것이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보는 것이 좋다. 말했으면 일주일 안에 날짜를 잡아보라. 상대가 먼저 약속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시간을 내는 것이 순서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한 적이 없다면 나도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약속은 지킬수록 단단해지고 어길수록 얇아진다. 오래된 장독대와 같다. 정성껏 돌보면 세월이 갈수록 깊은 맛이 나지만 한번 금이 가면 안에 담긴 것이 모두 새어나온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빼앗긴 시간이었다. 세상이 등을 돌린 자리에서 그는 얼마나 막막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스승이 유배자라는 이유로 떠나지 않고 묵묵히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정약용이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천재적인 두뇌 때문만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귀인은 화려한 시절에 나타나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귀인이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모습을 다시 떠올려보라. 말 대신 행동으로 곁을 지키는 사람. 내 부족함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사람. 듣기 싫은 쓴소리를 기꺼이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6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이다. 귀인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세월이 하는 일이다.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한결같음이 귀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귀인을 알아봤다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다.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것이 좋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값진 투자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